여러분, 일본은 망했어요. 당장 탈출하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못 믿으시겠지만 살고 싶으면 빨리 떠나세요. 최근 일본의 엄청난 대지진 전조로 일본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막대했죠. 하지만 높은 고위직의 관료들은 다들 자기 살기 바쁜 모습에 국민들은 혀를 내둘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쿄대학교 지진연구소의 아키라 교수입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 활동에 대해 제 깊은 우려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8일 도쿄 시내의 한 카페에서 동료들과 미팅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상적인 작은 지진이라 생각했지만 흔들림이 멈추지 않고 점점 강해졌습니다. 즉시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진원지가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였어요. 도쿄에서 1000km나 떨어진 곳이었죠. 연구소로 급히 돌아와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작업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첫째, 지진의 규모가 처음 발표된 6.9가 아닌 7.1이었습니다. 0.2의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지진의 에너지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이런 오차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둘째, 진동의 특성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지진파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일본 열도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보통 지진파는 진원지에서 동심원 형태로 퍼져나가는데 이번엔 마치 여러 개의 지진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복잡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셋째, 가장 놀라운 점은 이렇게 큰 지진 후에 여진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지진 후엔 수백 번의 여진이 뒤따르는 게 정상인데 일주일 넘게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의미 있는 여진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어요.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였습니다. 이번 지진이 더 큰 재앙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난카이 해구에서의 대지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봅니다. 제 우려는 곧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했거든요. 제가 이 분야에서 일한 20년 동안 이런 경보가 발령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피부로 와닿더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 전 방제 관련 정부 회의에 참석했는데 저희가 제시한 데이터를 거의 무시하더라고요. 오히려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 고위 공무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키라 교수님,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고 관광객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느라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말이 되나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이런 식이었죠. 위험성을 축소하고 정보를 은폐한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런 정부의 태도를 보며 과거 일본이 저지른 잘못들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SNS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만행에 대한 글들을 보게 됐는데 그때의 일본 정부와 지금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위험을 알리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과학자로서의 의무를 넘어 역사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죠. 하지만 꾸준히 증거들을 제시하고 설명을 이어가자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 한 대형 지진이 또 발생했어요. 이번엔 도쿄에서 훨씬 가까운 곳이었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 지진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어요. 거리에 나가보면 이제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선반에는 생수와 통조림이 동나있고 대피소 위치를 묻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점점 위험을 실감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공포를 조장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심지어 대학에도 압력을 넣어 제 연구를 중단시키려 한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어요.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대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민들을 위한 지진 대비 강연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참석자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강연회에서는 한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정부는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 일본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미야자키 지진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난카이 해구에서의 대지진 가능성, 후지산 폭발 위험 등 우리 앞에 놓인 위협들은 너무나 크고 심각해요. 특히 난카이 해구 문제는 정말 시급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지진이 있었던 게 1946년이니 이제 그 주기가 거의 다 찼다고 볼 수 있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내에 난카이 해구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에서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예요. 만약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최대 34m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고 사망자 수는 25만 명에 달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 피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런 위험에 대해 우리는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난카이 해구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규슈 남단까지 이어지는 약 800km 길이의 해저 협곡입니다. 이곳은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두 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엄청난 압력이 쌓이고 있죠. 이 압력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난카이 해구의 위험성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최근 우리 연구팀이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우선 최대 34m 높이의 쓰나미가 올 수 있어요. 이건 15층 건물 높이와 맞먹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이런 쓰나미가 해안 지역을 덮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휩쓸려 갈 거예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 같은 대도시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인명 피해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의 예측으로는 사망자 수가 약 25만 명에 달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끔찍한 숫자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졌을 때의 사망자 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예요.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대략 220조엔 우리 돈으로 2200조 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돼요. 이 정도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면 일본 경제는 말 그대로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요. 하지만 현재 일본의 대비 상황은 정말 한심한 수준입니다. 얼마 전 난카이 해구 지진 대비 관련 정부 회의에 참석했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대피소 확충, 긴급 수송로 확보, 쓰나미 방벽 건설 등 기본적인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도 안이해 보였습니다. 난카이 해구 지진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뿐입니다. 최근에는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난카이 해구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어요. 다행히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 출연 후에는 시청자분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교수님 덕분에 위험을 알게 되었다. 정부는 우리를 속이고 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려달라 등의 내용이었죠. 이런 반응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험을 알리고 대비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바로 후지산 폭발 가능성입니다. 후지산은 일본의 상징이자 자랑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활화산 중 하나이기도 해요. 후지산은 300년 넘게 조용했지만 슬프게도 최근 들어 이상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후지산 근처에서 일어난 등산객 사망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당시 화산가스 중독으로 6명이 사망했는데 이건 분명 후지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화산가스 방출량이 증가했다는 건 지하의 마그마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후지산 주변의 후지 5호 호수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최근 보고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는 지하에서 마그마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지반을 들어올리고 그 결과 호수에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후지산 중턱에서 관측된 수증기 분출도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수증기 분출은 종종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으로 나타나요. 지하의 뜨거운 마그마가 지하수를 데워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약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일 수 있으니까요. 화산재가 단순히 지저분하다고 위험한 게 아닙니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전자기기를 망가뜨리고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용암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날 거예요. 후지산 주변 지역이 완전히 파괴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직접적인 피해만 계산한 거예요. 장기적인 경제활동 중단, 관광산업 붕괴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겠죠. 그런데 이런 위험 신호들에 대해 경고를 해도 정부는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대비책 마련을 미루고 있죠. 하지만 화산 폭발은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얼마 전 후지산 주변 지역의 방제 계획을 검토하는 회의에 참석했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대피소 확충, 긴급 수송로 확보, 화산재 처리 계획 등 기본적인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도 안이해 보였어요. 후지산이 300년 동안 조용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반응은 정말 심각해지고 있어요. 특히 미야자키 지진 이후 사람들의 불안감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 동네 마트에 갔었는데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마트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마트 안의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느라 정신없어 보였습니다. 물, 통조림, 즉석식품은 물론이고 건전지,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같은 비상용품까지 순식간에 동이 나더군요. 한 직원분께 물어보니 아침부터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필품들이 들어오자마자 품절되는 바람에 본사에 추가 물량을 빠르게 요청했는데도 언제 들어올지는 미지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SNS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생필품들이 동나는 것뿐만 아니라 ATM 기계에 현금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이 현금을 미리 확보하려고 한꺼번에 뽑았기 때문이겠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경보가 발표된 지역의 상황은 정말 심각해요. 사람들이 대피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비상 가방을 준비하느라 분주할 정도니까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도 일본 밖에 있는 제 지인들에게 지금은 일본으로 들어오는 걸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관광업계에서도 이런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더군요. 며칠 전 기사를 봤는데 8월 예약의 절반 이상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하긴 저 같아도 가족끼리 여행 왔다가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라는 큰일을 당할 수 있으니 굳이 일본에 오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일본 말고도 다른 갈 곳이 세상에 많으니까요. 이런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다르게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도 걱정돼요. 지나친 사재기로 물자들이 부족해지고 거기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까지
빠르게 퍼지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과도하게 위축되는 걸 방지하고 적절하게 대비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반면 요즘 같은 상황을 보다 보면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미흡한지 다시 한번 느껴요.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와 대책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오히려 위험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도 지금과 같았죠. 결국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게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일본의 부족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한국은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대규모 재난 시 드론을 이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인명 구조에 활용한다고 하더군요. 일본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아직 한국만큼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말 답답합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첨단 로봇 기술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오히려 전자제품과 로봇 기술은 한국이 더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정작 재난 대응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아날로그적인 방식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21세기인데 아직도 팩스로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니 믿기 힘드시죠? 이런 아날로그적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지금은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TV, 반도체 등 주요 전자제품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일본 기업들은 이제 그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너무 오래 취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재난 대응, 기술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이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한때 가졌던 기술력들이 어쩌다 이렇게 구시대적 산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처럼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정말 다른 나라들의 기술력에 밀려 경제적으로 파묻힐 수도 있을 테니까요. 반면 한국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서 지자체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정말 굉장하더군요. 지진이나 홍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민들이 서로 도와서 문제들을 해결하던 모습을 보면 일본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정부는 여전히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최근 50년 이내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을 80%에서 90%로 정부 내부적으로만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더군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들리는 소문으로는 일본의 지도층들이 국민들을 안심시킨 이후에 자기들끼리 먼저 일본을 탈출하기 위한 계획을 몰래 짜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니까요. 물론 소문일 뿐이지만 지금까지 항상 몰래 무언가를 꾸며왔던 정부 측의 행동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전혀 신빙성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일화가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퍼져 있더군요. 참 슬픈 현실이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똘똘 뭉쳐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키코입니다. 저는 일본 도쿄 출신으로 지금은 대만 신주에서 살고 있어요. 3년 전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죠. 당시 도쿄의 한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참석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지금의 남편 리앙을 만났어요. 리앙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죠. 우리는 곧바로 서로에게 끌렸고 1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향 도쿄를 떠나 대만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모든 것이 도전이었지만 리안과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대만에 도착한 첫날 신주의 거리를 걸으며 느낀 활기찬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야시장의 향긋한 음식 냄새,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던 사람들,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네온사인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죠. 리앙은 제가 대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말마다 여러 곳을 데리고 다녔어요. 타이페이 101 타워에 올라가 대만의 야경을 감상하고 지우펀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대만의 전통을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죠. 중국어를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일상 대화조차 어려웠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판매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고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죠. 리앙은 항상 옆에서 통역을 해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무력감을 느꼈어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큰 과제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인정받는 디자이너였지만 대만에서는 언어 장벽 때문에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어요. 몇몇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모두 거절당했죠.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기뻤지만 곧 불안감이 밀려왔죠. 낯선 나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그것도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 없이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임신 중에는 입덧이 심해서 거의 매일을 화장실에서 보냈죠. 리앙은 출근 전에 제게 죽을 끓여주고 갔지만 대부분 식었거나 먹지 못한 채 버려졌어요. 딸 메이가 태어난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2주간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현실이 몰아쳤죠. 밤새 울어대는 아이, 쌓여가는 빨래와 설거지,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피로감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어요. 리앙은 TSMC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늘 바빴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야 했고 집에 있을 때도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일에 매달렸어요. 물론 그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TSMC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고 리앙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죠.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대만에는 제 친구가 없었고 이웃들과도 언어 때문에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죠. 일본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었고 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우울한 감정이 점점 깊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큰 노력이 필요했고 매일을 돌보는 것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간신히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때로는 메이가 울어도 달래주지 못한 채 저도 함께 울곤 했죠. 밤이면 일본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꿈을 꾸곤 했어요. 도쿄의 번화가를 걷고 친구들과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고 부모님과 함께 온천에 가는 꿈,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더욱 현실이 괴롭게 느껴졌죠.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어요. 어느 날 리앙이 퇴근 후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메이는 아기 침대에서 울고 있었지만 저는 일어날 기운조차 없었어요. 리앙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유키코, 너 괜찮아?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모든 게 힘들어. 겨우 이 말을 하고 나니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리앙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고립감, 그리고 우울한 감정들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죠. 리앙의 권유로 다음날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는 제게 우울증 진단을 내렸고 약을 처방해 주었죠. 하지만 약을 먹으면 졸려서 매일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 같아 망설여졌어요. 결국 약은 받아왔지만 서랍에 넣어두고 먹지 않았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괴로웠죠. 리앙은 가능한 한 일찍 퇴근하려 노력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구멍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앙이 큰 뉴스를 들고 왔어요. 유키코, 내가 중국과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 3개월 동안이야.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개월이나 혼자 매일을 돌봐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죠. 나 혼자 못할 것 같아. 제발 가지 마. 저도 모르게 애원하듯 말했어요. 리앙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밝히며 말했죠. 그럼 우리 다 같이 가는 건 어때? 회사에서 가족 동반을 허락해줬어. 환경 변화가 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낯선 곳에서 또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만을 떠나 새로운 곳을 경험하는 것이 제 우울증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결국 저는 동의했어요. 리앙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중국 베이징. 솔직히 말하면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뉴스에서 중국의 대기오염과 복잡한 도시 환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쩌면 제 선입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출발 전날 짐을 싸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제 우울증은 나아질까? 메이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도 생겼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짐을 다 싸고 나니 리앙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유키코, 다 준비됐어?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죠. 응, 거의 다 됐어. 근데 리앙, 난 좀 걱정돼.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리앙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 함께라면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번 여행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믿어. 그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그래요, 어쩌면 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출장이 아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 여행을 통해 제가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메이의 방에 들어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이 작은 생명에게 더 나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여전히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리앙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켜주려 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메이는 비행기에 타자마자 곤히 잠들었어요.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죠. 비행기가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고 기내 방송이 울렸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공기가 탁하고 무거웠어요.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따갑고 숨쉬기가 불편했죠.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더 큰 혼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모두가 큰 소리로 떠들며 서로를 밀치고 있었죠. 메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고 저는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리앙은 짐을 챙기며 우리를 안내하려 했지만 그 역시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죠. 리앙은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보였지만 저와 메이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겨우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을 빠져나왔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더욱 강한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메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아이의 얼굴을 가리며 택시를 잡으려 했었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거대한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도로는 차들로 가득 막혀 있었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바쁘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이 모든 광경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호텔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계속되었죠. 체크인 과정에서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방에 들어가 보니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리앙이 프론트에 항의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무관심했죠. 방을 겨우 바꾸고 짐을 풀었을 때 저는 이미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메이는 낯선 환경 때문인지 계속 보채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죠. 리앙은 내일부터 시작될 회의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여행인가? 이곳에서 3개월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우울증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질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리앙은 일찍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갔고 저는 메이와 함께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마자 후회했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차들의 경적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마다 차들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에 겁이 났죠.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닥은 지저분했고 사람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음식을 먹고 있었죠. 메뉴판을 보려고 했지만 모든 게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아무거나 가리켜서 주문했는데 나온 음식은 너무 기름지고 맵더라고요. 메이는 입에도 대지 않았고 저 역시 몇 입 먹다가 포기했죠. 호텔로 돌아와서 리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곳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죠. 리앙은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는 이런 환경에 익숙한 것 같았고 제 불편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호텔 방에서 보냈죠. 메이는 답답해하며 자주 울었고 저는 그런 아이를 달래느라 더욱 지쳐갔어요. 리앙은 매일 늦게까지 회의에 참석하느라 바빴고 집에 돌아와서도 일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어요. 하루는 리앙에게 말했죠. 여보,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 돌아가면 안 될까? 리앙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유키코, 이해해. 하지만 이건 내 커리어의 중요한 기회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그의 말에 저는 더욱 절망감을 느꼈어요. 리앙은 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자신의 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홀로 욕실에서 울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죠.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혼자 밖으로 나갔어요. 메이를 호텔 돌봄 서비스에 맡기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죠. 공원에 도착하자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녹음이 우거진 나무들과 연못, 그리고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을 때 옆자리에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앉았어요.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걸었죠. 영어로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여행 오셨나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열렸어요. 저는 그녀에게 제 상황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남편의 출장으로 베이징에 왔다는 것, 문화 충격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까지. 그녀의 이름은 리링이었어요. 리링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죠. 처음에는 모두가 그래요. 베이징은 적응하기 쉬운 도시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도시만의 매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리링은 제게 베이징에서 살아가는 팁들을 알려주었어요.
깨끗한 채소를 살 수 있는 시장, 조용하고 아늑한 카페, 아이와 함께 갈 만한 놀이터 등 그녀의 조언은 정말 유용했죠. 무엇보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 베이징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리링이 추천해준 장소들을 하나씩 방문하면서 이 도시의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죠. 번화가를 벗어난 곳에 있는 조용한 골목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사원들, 그리고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이 공존하는 거리들.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외출을 포기해야 했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함도 여전했죠. 하지만 조금씩 이 도시에 적응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리앙에게도 제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도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차 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저녁 식사 후에는 메이와 함께 산책을 가기도 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우울한 날들이 있었지만 그 빈도가 줄어들었죠. 메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공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리링이 저를 현지 요리 교실에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가했죠. 그곳에서 중국 요리를 배우면서 저는 오랜만에 즐거움을 느꼈어요. 다른 외국인들과 어울리며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죠. 베이징에서의 생활이 2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요. 우울증의 구름이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어요. 다음 주면 한국으로 떠나야 하거든요.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항상 즐거웠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새 정이 들었다는 걸 깨달았죠. 리링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녀는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이 너무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베이징 공항에서의 혼잡했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죠. 공기도 훨씬 맑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실 수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누구도 새치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죠. 메이도 이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서 본 한국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주변의 산들은 푸르렀죠. 특히 눈에 띈 것은 횡단보도에서 차들이 보행자를 위해 멈추는 모습이었어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할 때 직원의 친절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거든요. 방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첫날 저녁, 우리는 호텔 근처의 한국 식당에 갔어요. 메뉴판에 영어 설명이 있어서 주문하기 쉬웠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김치찌개의 맛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메이도 불고기를 맛있게 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걸으면서 이곳에서의 생활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부터 리앙은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저는 메이와 함께 서울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했는데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모든 안내가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어서 길을 찾기도 쉬웠죠. 첫 주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웅장한 궁궐 건축과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흥미를 느꼈죠. 메이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우리도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어요. 사람들이 대체로 친절했고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카페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메이와 함께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제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메이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서 놀곤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한 외국인 엄마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엄마들을 만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죠. 이 모임을 통해 한국 생활에 대한 더 많은 팁을 얻을 수 있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육아 환경이에요. 곳곳에 있는 놀이터와 키즈 카페, 그리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말 좋았어요. 메이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갔고 한국 아이들과 놀면서 조금씩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죠. 리앙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의 업무 환경이 좋다고 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다고 했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우리는 함께 여러 곳을 둘러보았어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고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명동에서 쇼핑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적응되면서 다양한 한국 요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삼겹살과 비빔밥은 우리 가족의 최애 메뉴가 되었어요. 메이도 떡볶이와 김밥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 우울함도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죠. 메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욱 즐거워졌어요. 우리는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때로는 그냥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큰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적인 문장을 할 수 있게 되자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한국어로 가격을 묻고 흥정할 수 있게 된 것이 특히 뿌듯했죠.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메이가 또래 한국 아이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이 이곳에서 정말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베이징에서의 어려움을 겪은 후 한국에서의 생활은 마치 선물 같았어요. 물론 여전히 고향이 그립고 가끔은 일본에서의 생활이 떠올라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새로운 시각과 용기를 주었거든요. 리안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대화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죠. 함께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우리 부부는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요. 특히 주말마다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3개월의 시간이 어느새 다 지나가고 우리는 곧 대만으로 돌아가야 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떠나기가 조금 아쉬워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있어요.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대만으로 돌아가면 많은 것들이 변할 거예요. 제가 변했으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도 등 다른 도시들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의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거든요. 이제 짐을 싸면서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을 돌아보게 돼요. 베이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서울에서의 행복한 시간들 모든 경험이 제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제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반드시 다시 올게요. 인천공항을 떠나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6개월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한국에서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뒤로한다는 아쉬움이 교차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했던 감정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공항에 마중 나온 리앙의 부모님을 보자마자 메이가 달려가 안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오랜만에 보는 메이의 행복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죠. 리앙의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유키코 많이 달라 보이네. 더 밝아 보여.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제가 많이 변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6개월 전 불안하고 우울했던 제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주의 거리를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떠날 때는 낯설고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이곳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대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경복궁에서 찍은 한복 입은 가족사진, 제주도 유채꽃밭에서 가져온 씨앗들, 명동에서 산 화장품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 되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오랜만에 동네를 산책했어요. 전에는 늘 불편하게 느껴졌던 이웃들의 시선이 이제는 그저 호기심 어린 관심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어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었고 심지어 일본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는 분도 계셨죠. 일주일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이제는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신주에 있는 한 디자인 회사에서 일본 시장을 담당할 디자이너를 찾고 있었어요. 면접을 보고 운 좋게 합격했죠. 일을 시작하면서 제 생활은 더욱 활기차게 변했어요. 매일 아침 메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출근하는 일상이 생겼죠. 처음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힘들었지만 리앙의 도움과 제 의지로 잘 해나갈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제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일본과 한국 시장을 겨냥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문화적 차이를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었거든요. 동료들도 제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고 점점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대만의 여러 곳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에는 몰랐던 대만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죠. 타로코 협곡의 웅장한 절벽, 저펀의 아름다운 야경, 컹딩의 에메랄드빛, 바다 모두 감탄할 만큼 아름다웠어요. 특히 즐거웠던 건 대만의 야시장 문화예요. 한국의 포장마차처럼 대만의 야시장은 활기차고 다양한 음식으로 가득했죠. 메이는 특히 대만식 치킨 스테이크를 좋아하게 되었고 저는 버블티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가족과 함께 야시장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맛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한편으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대만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어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했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 가족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제안한 등산 모임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죠. 양밍산에 올라 대만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6개월 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니까요. 메이도 대만 생활에 잘 적응해 갔어요. 어린이집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중국어도 빠르게 배워갔죠. 때로는 메이가 저보다 더 유창하게 중국어를 구사하는 걸 보면서 감탄하기도 했어요. 아이의 적응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죠. 리앙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극복해 나가는 파트너가 되었죠. 주말이면 가족 요리 시간을 가졌는데 일본 요리, 대만 요리, 한국 요리를 번갈아가며 만들면서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갔어요.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들도 있었어요. 가끔 고향이 그리워 우울해질 때도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그들의 근황을 들으며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살아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만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함도 느꼈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대만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이제는 대만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대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특히 대만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제가 이제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었고 낯선 땅이었던 대만이 이제는 편안한 집이 되었죠.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새로운 시각과 용기를 주었고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어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불안함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리앙의 출장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어땠을까? 아마도 여전히 우울하고 불안한 채로 대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의 선택이 정말 감사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대만과 일본, 한국을 잇는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기획해보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세 나라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아직은 막연한 꿈이지만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어요. 며칠 전 메이의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유키코 씨, 메이가 요즘 너무 밝아요.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제 삶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껴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한 제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어떤 변화가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 이제 새 나라의 경험과 지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기대에 부풀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새로운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새로운 도전이 저를 성장시켜줄지 기대돼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제 인생의 다음 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만에서의 생활이 2년째에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회사에서의 업무도 능숙해졌고 중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대만, 일본, 한국을 아우르는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아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너무 큰 책임감에 주저했지만 리앙의 응원과 제안의 작은 목소리가 도전해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제가 경험한 새 나라의 문화가 큰 자산이 되었어요. 각 나라의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작업은 정말 흥미진진했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힘든 줄도 몰랐어요. 물론 어려움도 많았어요. 각 나라의 팀원들과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특히 힘들었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고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며 중재 역할을 했죠. 점차 팀원들 사이의 이해가 깊어지고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뭉칠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종종 출장을 다녀야 했어요. 도쿄, 서울, 타이페이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처음에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힘들었지만 리앙이 아이를 잘 돌봐주어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 경험이 저희 부부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었죠. 출장 중에 도쿄에 갔을 때는 특히 감회가 새로웠어요. 오랜만에 고향의 거리를 걸으며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예전의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유키코, 내 눈이 달라졌구나.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뜨거운 것이 목을 메었어요. 서울에 갔을 때는 옛 친구들을 만나 근황을 나누었어요. 그들은 제가 세계국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는 걸 듣고 놀라워했죠. 저 역시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그때의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본 측에서 갑자기 디자인 컨셉트의 대폭 수정을 요구한 거예요.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된 상태여서 팀원들은 당황했고 분위기는 흔들렸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일본 팀과 긴 회의를 가졌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죠. 결국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 안의 리더십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런 상황에서 쉽게 주눅 들었을 텐데 이제는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 자신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회사에서는 큰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동료들과 팀원들이 저를 둘러싸고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특히 리앙이 메이를 데리고 깜짝 방문했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가족의 지지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저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제가 얻은 경험과 자신감이었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어요. 한편 메이도 어느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등교날 메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죠. 제가 처음 대만에 왔을 때의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지금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메이에게도 이런 성장의 기회가 있기를 바랐어요. 메이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어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메이를 보며 다문화 가정의 장점을 새삼 느낄 수 있었죠. 메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면 저는 새 나라의 간식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문화의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가끔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리안과 저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대만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충전의 시간을 가졌어요. 타로코 국립공원의 절벽을 오르고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좁은 골목길을 거닐며 우리 가족만의 추억을 쌓아갔죠.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싱가포르 지사로의 발령이었죠.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제 막 대만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는데 또다시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들었어요. 리안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제 결정을 존중해주겠다고 했죠. 메이의 의견도 물어봤어요. 뜻밖에도 메이는 싱가포르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나요? 결국 우리 가족은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컸죠.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대만을 떠나기 전날 밤 테라스에 앉아 타이베이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제가 이제는 다국적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 새로운 나라로 떠나고 있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앞에는 또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어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모든 것이 미지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라는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인생은 끊임없는 여행 같은 건지도 모르겠다고요.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궁금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저 구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거구나.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야. 싱가포르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까? 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 같았거든요. 열대 식물들로 가득한 실내 폭포를 보며 이곳에서의 삶이 특별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고 메이의 새 학교를 알아보고 회사에 출근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함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매 순간이 새로운 경험이었으니까요. 싱가포르의 첫인상은 정리정돈이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켰죠. 처음에는 이 완벽함이 약간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지만 점차 이 도시의 효율성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의 첫날 저는 긴장했어요. 이제 제 밑에는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있었고 제가 총괄해야 할 프로젝트의 규모도 훨씬 컸거든요. 하지만 첫 회의를 마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경험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이곳에서 큰 강점이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메이는 새 학교에 예상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싱가포르의 다문화적인 환경 덕분인지 메이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며 즐겁게 지냈죠. 어느 날 메이가 학교에서 배운 인도 춤을 보여줬을 때 저는 감동받았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니 정말 감사했죠. 리앙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갔어요. 그는 싱가포르의 효율적인 비즈니스 문화에 감탄했고 주말이면 우리 가족을 데리고 싱가포르의 명소들을 탐험하곤 했죠.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환상적인 조명쇼를 보며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위기가 찾아왔죠. 주요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팀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고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깊게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과거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대만에서 겪었던 위기들이 떠올랐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차분하게 대응 방안을 제시했어요. 팀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제안서를 만들었고 결국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죠. 이 사건 이후 저는 회사 내에서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어요. 위기 대응 능력을 인정받아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아시아 전역의 마케팅 전략을 총괄하게 되었죠. 일은 더 바빠졌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컸어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늦게 귀가했을 때 메이가 이미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죠. 리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우리는 가족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로 약속했어요. 그 후로 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노력했어요. 주말에는 반드시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평일 저녁에도 최소한 저녁 식사만큼은 함께 하려고 노력했죠. 메이와 함께 싱가포르의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이 1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일본에서 시작해 대만, 중국, 한국,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까지. 제 인생이 마치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는 여행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제가 이제는 다국적 기업의 고위 임원이 되어 있었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어느 날 회사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아시아의 여성 리더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제가 주요 멘토 중 한 명이 되어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젊은 여성 리더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각자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는지를 보며 감동받았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회사에서 성공하는 것을 넘어 다른 이들의 성장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한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단체는 싱가포르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적응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죠. 주말마다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싱가포르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새삼 깨달았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회사에서도 이런 제 변화를 눈여겨본 모양이에요. 어느 날 CEO가 저를 불러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총괄해달라고 제안했거든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이제 저는 비즈니스 성과를 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죠. 아시아 각국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환경보호 캠페인, 여성 리더,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메이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메이는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워갔죠. 어느 날 메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싱가포르에서의 3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회사에서 유럽 지사로의 발령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더 큰 무대, 더 다양한 문화까지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요. 리앙, 메이와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각자의 꿈, 우리 가족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날 밤 저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옥상에 올라갔어요.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죠. 일본에서 시작된 제 여정이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선택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왔다는 것을요. 우울했던 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다는 걸요. 내일이면 우리 가족은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모든 도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 유럽에서는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까?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의 새로운 일정이 시작될 거예요. 파리를 떠나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일본, 대만, 중국,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프랑스까지 각 나라에서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낯익으면서도 새로운 느낌이었죠. 공항 안내 방송이 일본어로 나오는 걸 듣자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설렘이 교차했죠. 부모님이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메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기는 모습을 보며 이번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리앙도 긴장한 듯 보였지만 부모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걸 보고 안심한 듯 했죠.
새 회사로 첫 출근을 하는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의 그 설렘이 다시 느껴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세계 각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제가 가진 글로벌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특히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회사의 국제화 전략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어요. 메이는 새로운 학교에 금방 적응했어요. 오히려 제가 놀랄 정도로요. 다양한 나라에서 살았던 경험 덕분인지 메이는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친구들과 나누며 학교의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리앙도 차츰 일본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장인 정신과 첨단 기술의 조화에 매료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일본에서 저는 문화적 역충격을 경험했어요. 해외에서 살면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때로는 일본 사회의 규범과 충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조차도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였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일본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일이었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제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을 세우고 다국적 팀을 이끌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죠. 이 성공을 계기로 저는 회사 내에서 더 큰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죠.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제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어 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강단에 섰을 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를 계기로 저는 더 많은 강연과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죠. 특히 해외 진출을 꿈꾸는 젊은 여성들을 만나 조언해주는 일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가족과의 시간도 더욱 소중해졌어요.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일본 각지를 여행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았죠. 메이는 일본 문화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고 리앙은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에 매료되었어요. 저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죠. 어느 날 한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였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시절부터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기까지의 여정. 그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극복의 순간들. 인터뷰 중 기자가 물었어요. 유키코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무엇이었나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제가 처음 대만으로 떠났을 때였어요. 그때의 용기 있는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인터뷰가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해외 진출을 꿈꾸는 젊은이들 그들은 제 이야기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제 경험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요. 지금 저는 50대 중반이 되었어요. 뒤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우울증, 문화 충격, 언어의 장벽, 직장에서의 도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시민을 키워내고 싶은 거죠. 메이가 얼마 전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 아이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기로 했대요.
자신도 엄마처럼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싶다나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늘 밤 저는 도쿄타워가 보이는 우리 집 테라스에 앉아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멀리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제 인생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여행과 같다는 걸요.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제가 받은 사랑과 지지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상승과 하강이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때로는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상상 이상으로 성장할 거예요. 세상은 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